한국에서 6.8혁명이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이에요. 파병했죠. 그렇죠. 우리는 파병한 것까지 알죠. 예. 그런데 지상병을 파병한 나라가 몇 개인지는 모르죠. 한국이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오늘날의 한국을 이해하려면 베트남 전쟁을 이해해야 돼. 베트남 전쟁을 보면 지금 예. 한국이 다 보여요. 박정희 같은 경우는 왜 파병을 했겠어요? 그것은 박정희의 개인 이력과 관련이 깊은 거죠. 61년 5월 16일 날 일군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미국 CIA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겠어요? 이것은 반란이죠. 군분의 예. 좌익 군인들의 반란이라고 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큰일 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처음에는 계속 좌익 반란으로 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입장에선 어때요?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정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자기가 좌익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반공주의는 냉전 시대에 전 세계에 있었던 반공주의 중에서 가장 히스테리컬한 반공주의.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 계속 그런 게 그 이후에 계속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박정희가 빨갱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계속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가 그 이후에 가장 강력한 형태로 관철된 것이고요. 예. 그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제가 그 베트남 전쟁을 보니까 박정희는 초기부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직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인도 차이나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고 자기가 계속 손을 들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리고 65년에 베트남전이 본격화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백인과 황인종이 싸우는 그림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시아 국가들의 파병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손 들고 나간 데가 어디겠어요? 박정희 군대죠. 그래서 파병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그게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갔을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상병을 파병했고요. 예, 사실은 대만도 계속 조이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파병합니다. 20명. 20명.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32만 명을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무렵에 68년 무렵에 제가 8살이었으니까 예. 저는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 그 당시에 우리도 다 동원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저 태극기 들고. 여의도 오는 거기서 조그만 태극기 들고 환송하고. 맹호부대 용사들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요도 네? 있고 월남에서 돌아온 그렇죠. 그 새까만 가요도 있고 맞아요. 얼마나 네. 유행했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이 흑석동으로 지나가지고 여의도까지 맹호부대 군인들이 쫙 이렇게 행진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런 겁니다. 그 책을 보니까 65년부터 계속해서 호지민 당시에 말하자면 베트콩이죠. 네. 네, 남부 그 베트남 공산주의자죠. 네. 호지민이 계속해서 김일성에게 욕을 합니다. 예, 우리가 저 한국군 때문에 못 살겠다. 너희들도 파병해다오. 이걸 계속 요청을 해요. 호지민과 김일성이 친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우리는 지금 여력이 없다. 우리 안보도 불안하다. 이래서 파병을 안 해요. 예. 55, 56, 57 계속 요구를 해요. 매년 지금 호지민이 파병해달라고 북한에. 그러니까 57년에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파병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더 이상 박정희가 파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바로 68년 1월 2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김신조 부대를. 목 따라왔다. 그게 그렇죠. 그거군요. 김신조 부대. 최근에 김신조 돌아가셨죠.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김신조 부대를 그때 보낸 거예요. 이런 맥락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 책을 읽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다 베트남 전쟁과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게 다. 전부 다. 그래서 김신조가 1월 21일 날 청와대 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연결돼 있는 거고요. 무장 간첩들을 난발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장. 108회의 교전이 있었대. 무력 충돌이. 무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이게 너무나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매일 전쟁 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예. 미술 시간에 반은 방공 포스터 그렸어요. 그렇죠. 맨날 그런 거 그렸고요. 때려잡자 그렇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이 찢어지는 꿈을 꿨어요. 입이 찢어지는 꿈. 이승복 기억나세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모든 학교에 이승복 동상을 다 세웠고요. 그랬을 리는 만무한데. 예.
그 당시에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이 그걸 보면서 많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공포를 가졌구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실상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한반도에서도 하기야. 사실상 내전 네, 상태. 무장공비 사건이 그때 엄청 그렇죠. 사실상 많았죠. 내전 상태가 된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상황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이 상황이 오늘의 한국이라는 이런 기형적인 국가를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 내전과 유사한 상황을 영구 집권을 위한 기회로 삼아요.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병영사회로 재편합니다. 병영사회로. 이때 만든 게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때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뭐겠어요? 주민등록증. 68년에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네 글자예요. 간첩, 색출. 그게 없는 자들은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과 우리 아와 적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또 뭘 만들었나요? 국민교육헌장. 이때 나온 거예요. 68년에. 모든 국민을 정신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든 거고요. 예비군 훈련 이때 시작한 거예요. 예. 예비군들도 전부 이때부터 동원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훈련, 교련. 요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9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병영화하기 저희 고등학교 시작한 때도 거예요. 저 연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했어요. 그렇죠. 한국도국단. 선생님 다닐 때 당연히 있었죠. 네. 저희 때도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도 일종의 병영으로서 다닌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오늘날 미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해방된 세계로 나아갔어요. 우리는 완전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린 뒤로 갔어요. 억압의 늪으로 우린 빠져갔고요. 그들은 해방의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억압의 늪으로 깊이 빠져든 거죠. 그게 그 이후에 거의 20-30년 군사 독재로 이어진 거죠. 이러면서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내면화하는 전 세계의 흐름과는 다른 인간이 조형된 거죠. 조형 한국인들로서.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인들을 만든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68의 물결 속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 세계 젊은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존 레논의 Imagine이에요. 예. Imagine. Imagine there's 그렇죠. no 예. heaven. 예. 노래 있죠. 비틀즈의. 예, 비틀즈. 예. 그게 1절이 뭐예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magine there's no religions. 예요. 2절은 Imagine there's no countries. 3절은 Imagine there's no possession이에요. possession. 예?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국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소유가 없는 세상을 사유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뭐겠어요? 인간이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세 가지 원인이죠. 종교적 종교, 광기, 국가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물질. 그 다음에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68의 정신을 그대로 품고 있는 노래. 그 68년에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제가 이걸 생각해보고 정말로 너무나 비교가 되니까. 예? 그때 우리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그때는 특히 여학생들 고무줄을 많이 했어요. 고무줄. 고무줄 아세요? 이렇게 막 알죠. 깽깽이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고무줄 쥐고 있고. 잘라버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남자아이들이 막 자르고 다녔잖아요. 그때 걔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얼추 나요. 뭐 어떤 게 때려잡자 공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찌르자 맞아요. 공산당 맞아요. 이거 불러서요. 네. 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런 거 불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너무 끔찍한 노래들 아니에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공산당 때려잡고 이걸 부르면서 고무줄을 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 또래의 여성들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서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 됐을까 궁금해요. 사실. 네? 어떻게 유아기에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국가에서 조장할 수가 있나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외적인 국가에서 성장해서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흘려보냈던 유년기의 어떤 그런 추억이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 어떤 국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고도로 계산된 그런 통치 행위로 그 유년기가 제약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소름 끼치네요.